그 수많은 교차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가루리 북방의 덕동고개였습니다. 덕동고개는 주 보급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이곳에는 장진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덕동산의 산마루를 따라 나 있는 좁은 길이 있었다.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통과해야 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따라서 덕동고개는 전장의 급소였다. 말 그대로 덕동고개는 급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둘로 갈라졌던 해병연대가 합쳐져서 한 길로 빠져나온 마지막 교차로가 덕동고개였죠. 더욱이 중공군은 미군이 덕동고개로 들어오면 봉쇄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핵심은 덕동고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이 덕동고개를 점령하면 전투는 시작도 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덕동고개를 방어하던 부대가 F중대였는데요. 당시 F중대 중대장 윌리엄 바버데이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덕동고개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윌리엄 바버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장으로 꼽히는 이오지마 전투에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나름 경력자였습니다. 이오지마 전투 당시 부상을 당했던 그는 예비역 소집 명령에 의해 한국전쟁에 뒤늦게 참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버데이가 중대장으로 부임한 지 겨우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봐야 하는데요. 중대장은 고지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과 245명의 부하들이 이 고지를 방어할 수 있을지 예측하려고 했었다. 본능적으로 장진호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이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버데이는 야간에 부하들이 진지를 구축할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고 각도와 시야, 장점과 취약성, 사격 가능 구역을 외워두었다. 이날은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인 1950년 11월 27일 오후인데요. 바버데이는 중대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혼자서 먼저 진지를 설치할 지역을 선정하려고 답사를 갑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야 바버가 있는 고지에 부하들이 도착합니다. 바버는 혼자 오들오들 떨며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마냥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고개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형을 조사하고 병력 배치 방식을 구상했는데요.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되면 철수해서 병력을 집결해서 반격한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버는 병사들이 도착하면 그냥 재울 것인지 아니면 참호를 파고 재울 것인지를 두고 고민했다고 하네요. 전술 교리에 의하면 모든 군대는 주둔지에서 참호를 파고 진지 구축을 한 다음에 야영을 해야 합니다. 참호는 최소한 1m는 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강한 바위산에 땅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참호를 판다는 것, 그건 끔찍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얼어붙은 땅에서는 60cm 정도의 깊이를 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병사들은 혹한 속의 이동으로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죠. 당시 중대원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고참병들은 나이가 어린 해병들을 애송이 취급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린 해병들은 이미 한국 땅에서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참전한 예비역 출신들에 대해서 한국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신병 취급을 했습니다. 병사들 눈에는 갓 부임한 중대장 바버도 초짜 중대장이었고 고가운 존재였던 것이죠. 때문에 바버는 앞으로 이 거친 병사들을 통솔하려면 신뢰를 얻어야 했는데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녹초가 되어버린 병사들에게 참호를 파라고 명령하면 병사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것을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재우고 싶었죠. 병사들은 좋아할 것이고 우리 중대장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융통성이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럴 만도 했던 것이
중공군의 개입을 몰랐던 미군은 당시만 해도 이곳이 아직 후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은 저 앞에 있고 바보 중대는 하룻밤만 이곳에 머물다가 이동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바보는 병사들을 그냥 재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전쟁터에서 있었던 경험이 들려주는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그가 이오지마 전투 참전자였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시 이오지마에는 워낙 일본군이 파놓은 땅굴들이 많아서 전후방을 가릴 것 없이 밤에 일본군이 땅속에서 튀어나와 긴장을 풀고 있던 미군 병사들을 죽이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원칙대로 하기로 결심한 바보는 캄캄한 밤에 참호를 파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대원들은 고지를 따라 타원형의 방어선을 형성하고 즉시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는 난방 텐트도 없을 것이고 모닥불도 없을 것이다. 많은 대원들은 명령을 받고 욕을 해댔다. 이것은 짜증나게 꼼꼼한 중대장의 또 다른 불필요한 예방책처럼 보였다. 노출된 고지에서 대원들은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바보데이는 대원들의 불만을 신경 쓰지 않고 오후 내내 혼자서 지형을 둘러보면서 고생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진지 구축을 일일이 감독합니다. 사격 구역도 꼼꼼하게 정했고 중화기 거치 지역을 몇 번이나 옮기면서 새로 정하곤 했죠. 말 그대로 야전 교범대로였습니다. 바보데이가 소위 원칙주의자 FM 스타일이었던 거죠. 참호 파기와 진지 배치는 그날 밤 9시, 10시가 돼서야 끝납니다. 고작 몇 시간을 자려고 영하 30도,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산지에서 땅을 파느라고 병사들의 기력은 다 떨어졌을 겁니다. 대원들이 긴장이 풀려서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던 게 아닙니다. 중공군은 산 위에 숨어서 F중대 배치 과정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지의 공략 지점도 파악했겠죠. 원칙주의자 FM 중대장 바보데이가 놓친 건 중공군의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이때 덕동고개를 향한 중공군의 기습은 완벽한 성공이었죠. 특히 중공군은 고지 공격에서 위력적이고 독창적인 전술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고지는 바위산이죠. 정상에서 보면 아래 전망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착각이에요. 실제 경사면에 적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보이던 적이 중간엔 사라져버립니다. 이 지점이 바로 중공군의 공격 개시선입니다. 당시 중공군은 소총조차 완전히 구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수류탄은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도 미국은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수류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나의 참호에 수십 발의 수류탄이 하늘을 새카맣게 덮으며 날아오는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는 전술이었죠. 더욱이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책에서도 수류탄 공격을 받은 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관총 사수인 로버트 케네모 하사는 중공군의 수류탄이 자신의 옆에 떨어지자 수류탄을 움켜쥐고 던졌다. 그러나 또 다른 수류탄이 해병 3병이 자리 잡은 포자에 떨어졌다. 그 뒤에 세 번째 수류탄이 두 번째 수류탄 옆에 떨어졌다. 케네모어는 수류탄 하나를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동시에 또 다른 수류탄 하나는 폭발력을 흡수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웅크렸다. 2개의 수류탄이 거의 동시에 폭발했고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 구절에서는 로버트 케네모 하사가 수류탄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2다리가 잘린 채 굴러 떨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희생정신입니다. 연달아 날아오는 수류탄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는 움켜쥐고 던지고 하나는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마지막 하나는 무릎을 꿇은 채 웅크려서 폭발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덕분에 부하 3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중공군 수류탄은 위력이 약하고
불발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병사의 품 안에서 터졌는데도 생존한 병사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중공군의 무기와 화력이 열악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중공군은 자신들의 전술을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술을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만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위력적인 전술, 바로 인해 전술입니다. 중공군의 무자비한 인해 전술도 나름 사정은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군을 완벽하게 몰살시켜야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죠. 책에 따르면 중공군의 수류탄을 자랑하던 마오쩌둥은 미군은 기계에 의존하는 반면 자신의 군대는 사람에 의존한다. 중국은 비록 약하지만 인구가 많고 병사가 많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책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를 읽다 보면 중공군의 엄청난 인원이 미군을 공격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실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수류탄과 함께 인해 전술로 몰려오는 중공군의 타겟은 소대 경계선에 위치한 카페라타 일병의 참호였습니다. 당시 공격받은 병사들이 목격한 증언을 보면 굉장히 참혹한데요. 카페라타는 수류탄을 집으려고 몸을 구부렸지만 수류탄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 폭발했다. 그 폭발로 인해 카페라타의 오른손 손가락 일부가 부러지고 피부가 벗겨져 뼈가 드러났다. 그는 달빛 아래 노출된 살이 냉동실에서 바로 나온 고기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이 찢어져서 더 이상 검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 구절에 나온 병사 카페라타는 수류탄에 손가락이 날아가고 그의 동료 벤스는 수류탄 때문에 눈이 안 보여도 사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공군이 계속 밀려든 탓에 벤스는 실탄 클립을 찾아 장전해서 카페라타에게 전해주었고 카페라타는 총알을 장전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카페라타는 계속 총을 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중공군과 밤새 맞섰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 이들은 중공군 2개 소대를 사살하고 진지를 지켜냅니다. 카페라타는 이 덕동곡의 전투의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 무공 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이 훈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영웅이 싫다. 그리고 나는 훈장을 싫어한다.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대원이 많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이 얻은 건 죽음뿐이었다. 그렇다면 덕동곡의 전투가 나흘간 계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까요? 산비탈에는 중공군의 시체가 성냥개비처럼 내동댕이 쳐 있었다. 또 이상하게 뒤틀린 채로 얼어붙은 수백 구의 시체가 눈 속에 널려 있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미군과 중공군의 덕동곡의 전투 결과 주변에 중공군의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형이 변해서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중공군 사상자는 2천여 명이 넘었으니 말이죠. 미군은 중대원 237명 중 80여 명이 살아남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 전사한 것은 아니고 부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바버데이의 참호 파기와 치밀한 진지 배치가 없었다면 중대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전멸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버데이가 속한 F중대는 마지막까지 후퇴하는 해병대를 엄호하다가 연대장이 파견한 특공대에 의해 구출됩니다. 이로써 중공군은 북진한 미군을 섬멸했어야 하는데 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미군은 후퇴했지만 잘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 한 명의 지휘관이 자신의 중대만이 아니라 연대 병력을 구해냈기 때문이죠. 크게 보면 한국 전쟁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미군이 덕동고개를 탈출하지 못했더라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주가 넘는 격전 끝에 중공군의 포위를 뚫은 미군은 흥남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전사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흥남 철수에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장병들이 배에 승선해 철수한 후 미군 지휘관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북한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데 관심을 돌리기로 했다. 거의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배 안으로 밀려들었고 1만 4천 명 이상이 상선 화물선인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탑승하여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항해했다. 마지막 미군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남을 떠났다. 천만영화 국제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사다리를 타면서 미 군함에 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1박 2일간 항해를 마친 이 배는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때문에 이 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립니다. 철수에 성공한 미 해병들에게 장진호 전투는 어떤 전투로 기억되었을까요? 역사상 격렬하고 잔혹했던 전투인 것은 물론이고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추위가 맹렬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을 겁니다. 참전용사 조지프 오원 중위는 당시 전투 현장의 추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어 모두 마비가 됐고 뼈끝에 사무치는 추위가 엄습했다. 그의 기억은 미국 버지니아주 미 해병박물관에 있는 특별 전시실에서 재현됩니다. 제가 사실 그곳을 가봤었는데 의외로 전시관의 테마가 딱 하나입니다. 추위. 당시 얼마나 추웠는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게 이 전시관의 목적입니다. 책에도 전투 당시 추위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추위는 사람들의 성격도 변화시켰다. 너무나도 추워서 허풍쟁이들은 숨이 차서 허풍을 떨 수 없었다. 대원들은 이 비참하고 추운 나라로 우리를 보낸 빌어먹을 바보들에게 욕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자신이 하나가 아닌 4개의 적과 맞닥뜨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4개의 적은 산악, 겨울, 중국, 그리고 자신들의 상관들이었다. 미군의 또 다른 적은 강추위였어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들을 보면 초인적인 힘으로 추위를 버티고 눈 위를 막 구르면서 적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우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게다가 진격 속도가 빨라서 방한 장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급되어야 할 겨울용 야상을 받지 못해서 여름 군복을 입고 눈 속에서 싸웠던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얇은 군복만 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A 지점에까지 가서 엎드려라고 해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주변으로 총알이 날아와 박혀도 몸이 재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우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